소비에서 직업이 탄생한다.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몰려온다. 한국 사회는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게다가 인공지능 의존도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일자리에 가해질 충격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크다. 또한 여전히 대기업 비중이 높은 일자리 구조의 특성상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고용 생태계의 신진대사가 그리 원활하지 못하다. 시대의 변화에도 민첩하게 대응하기 힘든 구조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인생 이막을 준비하고 미래의 직업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킨다. 미래의 일자는 직장, 보다는 직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한 직장에서 수십 년을 버티기, 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직접 찾아서 실행하는 캐내기를 해야 한다. 남이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기보다 창업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스스로 주도적이고 잘 해낼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한다. 이제는 취업의 시대가 아니라 창업의 시대이며 취직보다 창직이 더 주목을 받는 세상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창업은 20, 30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쉽게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이 점점 잘 마련되고 있다. 유튜버나 블로거와 같은 일인 미디어를 통해 창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아이디어만 좋으면 얼마든지 일인 창업가로 데뷔할 수 있는 길이 다양하게 열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일자리가 어떤 형태가 되었든 한 가지 공통점은 있다. 미래에 이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일수록 각광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기계나 인공지능으로는 불가능한 일 또는 인공지능보다는 사람이 훨씬 잘 해낼 수 있는 일이 그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는 창의적인 일자리일수록 더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상상력이나 통찰력을 살려 스토리텔링을 하거나 사람들의 좌절과 고민을 달래주는 일자리들은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기 어렵다. 둘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자리가 많이 등장할 것이라는 점이다. 비슷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연대하고 네트워킹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성을 가진 소통 능력과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변화무쌍한 환경에 잘 적응하는 대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새로운 일을 찾는데 더없이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덕목은 배움의 마인드를 잃지 않는 것이다. 향후 10년 후에 뜰 직업이 무엇이고 직업이 무엇인지 쫓아다니는 식의 접근 방법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미래의 유망 직업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폭넓은 안목을 기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배움이다.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넓혀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통해 각성과 깨달음이 일어나고 이를 일의 세계와 접목시킬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직업이 탄생할 것이다. 나 자신이 누구이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 내면 세계를 통찰하고 늘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고 새로운 영역을 찾아 도전해 나갈 때 그 여정의 말미에 마침내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나의 일이 영롱한 빛을 발하며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전부 다 된이 되는 세상. 지구상의 인류가 출현한 이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인류가 최초로 경제 생활을 시작할 당시의 사회 모습은 수렵사회였다. 이때 인류는 모두 떠돌이 생활을 했다. 먹을 것을 찾아 산으로, 들로, 강으로 쉴 새 없이 이동하며 사냥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당연히 육체적으로 힘이 센 사람이 경제적인 강자였다. 수렵사회의 가장 유력한 생산 요소는 노동력이었다. 노동이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핵심 동력이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1만 년 전쯤 인류에겐 혁명과는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 떠돌이 생활에 지칠 대로 지친 인류에게 정착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농업이 등장한 것이다. 이때부터 인류는 먹을 것을 찾아 더 이상 끝없이 이동하지 않아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농업혁명이 태동한 것이다. 농업사회에서는 노동력도 중요하지만 농사를 지을 땅이 더 중요했다. 비옥한 토지일수록 생산력이 높아 그만큼 대우를 받았다. 그 땅에서 사람들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신 먹을 것을 충당했다. 이제 인류에게 경제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필요한 핵심 생산 요소는 토지와 노동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토지가 더 중요한 생산 요소가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로부터 시간이 한참 지나 18세기 들어
인류의 삶에는 또 한 차례의 엄청난 변혁이 일어났다. 이번의 주인공은 토지도 노동도 아니었다. 땅에서 사람의 손으로 일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장에서 기계로 일하는 것이 훨씬 높은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이른바 산업혁명이다. 산업혁 이응 명 이후의 산업사회에서는 토지와 노동도 중요하지만 자본이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흔히 생산의 3요소라고 부르는 토지, 노동, 자본 중에서 자본이 왕의 자리에 군림한 것이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20세기까지 세상은 온통 산업사회에 공기고 뒤덮여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다시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다. 이번 기류는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너무나 생소한 것이었다. 특히 이번 것은 존재하는데 육안으로 볼 수가 없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 기류가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의 정체는 정보다. 정보는 전통적인 생산 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 외에 21세기에 등장한 새로운 경제의 생산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21세기는 정보가 다른 세 가지 경제 요소들보다 더 위에 있다는 점이다. 수렵사회에는 노동이, 농업사회에는 토지가, 산업사회에는 자본이 주인공이었다면 정보사회에는 정보가 그 주인공의 역할이 맡게 되었다. 21세기는 정보가 돈이 되는 세상이다. 이런 사회에서는 홍수처럼 떠돌아다니는 별로 쓸데없는 정보보다는 경제적으로 쓸모 있는 정보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편이 현명하다. 같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바엔 부가가치가 높은 정보를 얻어서 활용하는 편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정보가 경제의 중요한 생산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공짜 정보만을 만들어 유통시킨다면 그만큼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유익한 정보 가운데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 프로슈머다. 이 프로슈머라는 정보를 이해하고 유익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알아두어야 할 추가적인 정보가 있다. 그것은 유통과 관련된 정보다. 대형마트에 무슨 일이, 대형마트에 위기가 감돌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실적이 나빠지고 있다. 대형마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실적이 안 좋은 이유는 소비자들이 대형 할인마트 대신 온라인 쇼핑몰을 더 자주 이용하기 때문이다. 공산품에서부터 시작된 대형마트와 인터넷 쇼핑몰의 치열한 경쟁은 신선식품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 팽팽한 줄다리기의 승부가 차츰 온라인 쇼핑몰 쪽으로 기울고 있다. 지칠 줄 모르고 뻗어나가던 대형마트의 성장세가 한계점에 봉착한 것이다. 유통시장의 변화는 비단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형 오프라인 할인마트인 월마트나 타겟도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얼마 전에는 미국의 고급 백화점 브랜드인 바니스 뉴욕 바니즈 뉴요크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매장 임대료는 갈수록 상승하는데 소매업은 점점 침체되어 가니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전통적으로 유통시장을 주도하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쇠퇴는 유통시장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와 같은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침체는 온라인 쇼핑으로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옮겨간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대형마트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난 2012년 동네 상권 살리기 캠페인과 맥이 닿아 있다. 당시 대형마트가 격주로 일요일에 문을 닫게 되자 소비자들은 생필품을 주문하러 온라인 쇼핑몰을 찾게 되었다. 대형마트만 찾다가 처음으로 인터넷에서 쇼핑을 경험한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이 그리 나쁘지 않다는 인상을 받게 되었다. 쇼핑객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날로 활기를 띠기 시작한 온라인 쇼핑몰들은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유통시장의 소비 행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흐름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하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분석해봐도 대형마트의 비중은 점점 줄어드는 반면 온라인 쇼핑업체의 매출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미국에서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 밀려 월마트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바니스 뉴욕이 문을 닫게 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돈이 오프라인 채널에서 온라인 채널로 이동하고 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사실은 소비자들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종전에는 같은 수량이면 더 저렴하고 같은 값이면 더 많이 주는 대형마트를 찾아가려고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좋은 제품을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들의 안방까지 직접 찾아오는 온라인 쇼핑몰에게 소비자들이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
고객이 가게를 찾아가던 쇼핑 문화가 가게가 고객에게 찾아오는 쇼핑 문화로 중대한 변신을 꾀하고 있다. 21세기의 소비자들은 20세기와는 마인드가 다르다. 몰라볼 정도로 똑똑해지고 현명해졌다. 20세기까지만 해도 소비자는 왕이 아니라 봉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소비자를 봉으로 취급했다가는 살아남지 못한다. 소비자를 왕처럼 모셔야만 치열한 유통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훨씬 다양해졌다. 구매를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돈을 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쓰면서 돈을 돌려받는 형태의 소비에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유통에 뛰어든 현명한 소비자들. 경제학에서 유통이란 재화나 서비스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교환되고 분배되는 활동을 말한다. 다시 말해 생산자에게서 소비자에게 전달하기까지의 과정이 유통이다. 마치 물이 최초의 발원지에서 출발해 골짜기를 흘러 강을 거쳐 바다에 이르는 전 과정과 같다. 경제활동에서 유통은 매우 중요하다. 생산자가 아무리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해도 유통 과정이 없으면 고객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 유통자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경제 주체이다. 전통적인 유통 단계는 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을 총판을 통해 도매상에게, 중간 도매상에게 그리고 소매상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이다. 그러던 것이 새로운 유통 방식이 속속 등장하면서 유통의 형태도 점점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작게는 동네 골목의 영세한 구멍가게부터 슈퍼마켓이나 할인점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마트, 프랜차이즈들이 출연했고 여기에 TV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까지 가세하기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국경을 초월하여 해외 직접 구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유통 방식이 등장하면서 유통업계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중간 유통 단계가 복잡할수록 최종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가격에 전가될 개연성이 높으므로 반가울 리가 없다. 따라서 가능하면 유통 과정을 줄여야 소비자들의 환영을 받는다. 소비자들이 전통적인 오프라인 쇼핑보다 온라인 쇼핑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일부 적극적인 소비자들은 제품을 소비하는 활동에만 국한하지 않고 아예 유통 과정에 직접 참여해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자신의 수입으로 가져간다. 이들은 전통적인 소비자로 남는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 단순히 소비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유통업자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에 합당한 수당을 받고자 하는 매우 적극적인 소비자들이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그들은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을 이용해 도매상, 소매상 또는 대리점을 통한 간접 판매 방식이 아니라 직접 판매 방식을 통해 전통적인 유통업자들이 했던 활동을 하고 있다. 직접 판매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중간에 여러 단계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산자에게서 판매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판매 방식을 말한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다양한 유통 형태 중에서 직접 판매 방식으로 분류된다.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직접 판매라고 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보다는 특정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사업자로 등록하여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 및 소비자 회원으로 구성된 애용자 그룹을 형성하고 이 그룹 내에서 각자 필요한 제품을 알아서 구매에 쓰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비자와 프로슈머. 그러므로 네트워크 마케팅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은 단순 소비자가 아니다. 소비자의 신분을 뛰어넘어 생산자와 유통자가 도맡았던 역할까지 수행하는 이른바 카멜레온형 소비자들이다. 본래 소비자는 소비 생활을 위해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소비자의 주된 경제활동은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다. 따라서 현명한 소비를 위해서 같은 값이면 더 질이 좋거나 양이 많은 상품을, 같은 상품이면 더 값이 저렴한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아무리 알뜰하게 소비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 소비는 지출이다. 땀 흘려 번 피같이 소중한 돈을 내 지갑에서 꺼내 파는 사람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아무리 아껴서 소비하려고 해도 지출은 계속 늘어난다. 대단히 현명한 소비자라고 하더라도 소비 활동은 근본적으로 돈을 쓰는 경제 활동이다.
세상에는 과연 이런 소비 방식만 존재할까? 물론 아니다. 세상을 잘 둘러보면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다른 세계가 있다. 소비 역시 마찬가지다. 일방적으로 돈을 쓰기만 하는 소비가 아니라 돈을 쓰면서 돈을 버는 소비도 존재한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 자신이 단순히 소비 활동만 하고 돈은 단순 소비자라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소비 활동과 함께 생산 활동에도 참여하여 돈을 벌 수도 있는 프로 소비자 임을 인식해야 한다. 다시 말해 소비 활동과 생산 활동을 겸하는 프로슈머가 되는 것이다. 잘 알다시피 프로슈머는 생산자인 프로듀서, 프로듀서와 소비자인 컨슈머, 컨슈머를 합쳐 만든 합성어이다. 엘빈 토플러가 제3의물결에서 최초로 언급했던 프로슈머라는 용어는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프로슈머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21세기에 등장한 유망 직업인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슈머의 가치는 지금까지보다는 앞으로가 더욱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마치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던 시대의 패러다임 전환과 비슷하다. 지구 중심설로 불리는 천동설은 2세기의 프톨레마이오스가 최초로 주장한 이후 1543년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로 대체되고 나서도 오랜 세월 대다수 사람들의 의식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을 날마다 목격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하지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누가 생각이나 하겠는가. 심지어 로마 교황청이 지동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 주장이 발표되고 나서 무려 440년이 지난 1992년이었다. 소비자에서 프로슈머로의 인식 전환은 마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과 유사하다. 소비자는 필요한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반드시 돈을 지불해야 한다. 이것은 날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이치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소비 행위에 의문을 제기한다. 일방적으로 돈을 쓰기만 하는 소비가 아니라 돈을 쓰긴 쓰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소비는 없겠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의문에 답을 해주는 것이 프로슈머적인 소비다. 그렇다면 프로슈머는 소비자와 어떻게 다를까? 프로슈머는 돈을 일방적으로 소비하지 않는다. 돈을 쓰는 것이 돈을 버는 원천이 되도록 한다. 소비자는 돈을 적게 쓰고 절약하는 것에만 주안점을 두는 반면 프로슈머는 돈을 쓰는 경제 활동 속에서 돈을 버는 생산 활동을 동시에 행하는 경제 주체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슈머는 소비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다. 소비가 직업인 셈이다. 이런 발상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점점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직업이다. 21세기는 생각한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소비를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기 때문이다. 소비 활동을 하는 자체가 직업인으로서 일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소비가 직업이다. 돈을 쓰면서 돈을 버는 21세기형 신종 직업인이 되는 길은 정보 프로슈머가 되는 것이다. 정보 프로슈머란 누구일까? 다른 유형의 경제자원들과 마찬가지로 정보자원 역시 소비자와 유통자와 생산자가 있다. 어떤 사람은 정보를 소비만 한다. 어떤 사람은 정보를 생산한다. 그런가 하면 정보를 유통시키는 사람도 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휴대폰을 예로 들어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휴대폰에 들어있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이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많은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그것을 유통시키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 중 누가 돈을 버는가? 생산하고 유통하는 사람들 아니겠는가? 휴대폰에 들어있는 무궁무진한 정보를 제공하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 달 내내 열심히 쓰고 정보 이용료를 내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29일 동안 행복하게 쓰다가 통신요금을 내야 하는 하루는 침울해진다. 이번 달에도 이렇게 많이 썼구나 하고 반성을 한다. 다음 달엔 아껴서 써야지 하고 다짐하지만 다음 달이 되면 어김없이 또 후회를 한다. 매월 이런 후회가 무한 반복된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정보를 소비만 할 것인가? 언제까지 정보 소비자로만 남을 것인가? 앞에서 필자는 정보가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라고 말했다. 정보 사회에서는 정보가 최고다. 정보를 가진 사람이 불을 꺼머전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정보나 다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다.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보를 생산하여 유통하는 사람이 부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정보를 일방적으로 소비만 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정보로부터 돈을 버는 주체가 되라는 뜻이다.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 정보 프로슈머의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 정보 프로슈머는 정보를 먼저 소비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생산한 다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정보를 유통시키는 경제 주체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지인을 통해서 소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보자. 그 지인은 내 가족이거나 친척이거나 친구이거나 선후배이거나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일 것이다. 나는 그 지인으로부터 자기가 예전처럼 소비하지 않고 소비 습관을 바꾸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면서 바꾼 소비 습관 덕분에 일어난 변화들에 대해 이야기를 듣다 보니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일단 내가 흥미를 갖게 되자 관련된 책이나 CD를 통해서 또 다른 정보를 접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차츰 무작정 대형마트로만 달려가는 것이 과연 현명한 소비인지 스스로 반문해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나는 이왕 필요한 물건을 소비할 바엔 그 소비로부터 내게 혜택이 돌아오늘 소비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소비 습관을 바꿔보기로 마음먹고 그 지인이 하고 있는 것처럼 회원으로 등록하여 내 쇼핑몰에서 필요한 물건을 쇼핑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내 주변의 다른 지인들에게도 널리 알렸다. 그 결과 그들도 나처럼 소비 습관을 바꾸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서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하게 되었다. 그런 다음 내가 새롭게 바꾼 소비가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매일 하는 소비 속에서 매력적인 직업이 탄생할 수 있음을 지인들에게도 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나처럼 소비 습관을 바꿔 마트로 가는 대신 자신의 쇼핑몰에서 쇼핑을 즐기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내가 한 일은 무엇일까?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나는 매우 훌륭한 정보 프로슈머의 역할을 한 것이다. 먼저 소비 습관을 바꾸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관한 정보를 지인으로부터 소비했다. 그런 다음 그 정보를 지인으로부터 소비했다. 그런 다음 그 정보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런 소비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인으로부터 들은 정보를 버무려 소비 습관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생산했다. 이어서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지인들에게도 내가 생산한 정보를 유통시키는 역할까지 했다. 나는 정보의 소비자이면서 정보의 생산자 및 유통자의 역할까지 동시에 수행하는 정보 프로슈머가 된 것이다.